안녕하세요. 오늘 쉬시는 날이신데 이렇게 공정거래 관련해서 그 업무를 배우시려고 오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아마 요즘 경기가 좀 많이 안 좋다고 그러고 혹시 또 체감도 많이 하시죠? 예, 저도 조금 체감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주위 분들도 행정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요즘 참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조금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주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도 이제 계신데요. 주로 이제 주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 업역의 다각화, 좀 내가 예를 들어서 출입국 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데 공정거래 쪽도 한번 내가 해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조금 예를 들어서 내가 해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오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요.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하게 생각하시고 아마 이 강의에 참석을 하신 것 같습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하자면은요,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한 20년 정도 했어요. 그래서 대기업에서 주로 마케팅 관련 업무를 주로 하고 있었고요. 누구나 다 40, 50대쯤 되게 되면은 내가 제2의 인생을 어떤 길로 선택을 할까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그런 고민들을 조금 많이 한 것으로 지금 기억이 됩니다. 그때 이제 생각했던 고민은 이제 진로를 정할 때 그래도 어느 좀 구체적인 방향을 정해야 되는데 그때 정한 기준은 제가 이제 대학에서 법학을 저도 전공을 했거든요. 근데 법학이 저는 좀 재미있었어요. 근데 이제 무늬만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지만 실질적으로 직장 생활은 법학과 관련 없는, 물론 완전히 관련 없다고는 아니지만 조금 관련 없는 마케팅 업무를 한 20년 동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2의 인생은 좀 법과 관련된 일을 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주위 분들이 행정사가 법하고 관련되고 너가 일을 하게 되면 적성에 맞을 거다.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한번 봐라 해가지고 저는 행정사를 그때 처음 알게 됐어요. 그래서 행정사에 관심을 갖고 시험 과목은 무엇이며 향후 진로를 그냥 막연하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행정사업을 명확하게 잘 알고 있지 않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행정사업이 넘들은 500가지다, 1000가지다, 2000가지다 얘기하는데 사실 조금 쉽게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행정사 시험을 합격을 하고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았었던 것 같아요. 막상 합격을 하고 나니까 도대체 뭘 해야 될지. 그래서 저는 여기 합격한 다음에 행정사 창업과정이라고 해가지고 실무 과정 있지 않습니까? 종합반으로 해가지고 저도 그 강의를 들었어요. 모르니까 도대체 합격은 했는데 라이센스 자격증은 있는데 도대체 행정사가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는지를 몰라가지고 그 강의를 한 10강의 정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강의를 듣다가 우연히 공정거래 관련 강의를 한 3시간짜리인가 6시간짜리인가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때 완전히 필이 딱 꽂히더라고요. 나 이쪽에서 한번 일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창업과정 공부는 끝나고 나서 막상 이제 처음 시작했던 게 내가 혼자 개업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합동사무소에 들어가서 그 밑에서 조금 배워서 해야 될 것인지 그때부터 이제 고민이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주위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사무실 하나 딸랑 차려놓으면은 누가 손님이 오냐. 그리고 네가 행정사인 줄도 아무도 모른다. 그런 얘기도 듣고 그래가지고 저는 처음에 이제 합동사무소를 수소문 통해가지고 합동사무실을 좀 들어갔어요. 이제 합동사무실도 많이 있고 요즘은 이제 법인 생겼잖아요. 법인 생겼는데 저 당시에는 이제 합동사무소만 있어가지고 사무소를 이제 들어갔는데 그래도 조금 우리나라에서 조금 크다는 사무실을 조금 들어갔는데 막상 들어가니까 많이 배워야 된다라고 많이 가르쳐 줄 거라고 생각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건 없고 그냥 혼자 공부하고 그냥 모르는 거 있을 때 옆에 행정사님한테 조금 알아보고
뭐 그런 자문 구하고 옆에서 이제 귀동냥 하잖아요. 뭐 상담이라든지 뭐 계약 체결이라든지 실제 업무를 할 때 옆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이제 뭐 제가 20대도 아니고 나이도 이제 먹고 제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남들처럼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일단 발로 뛰었어요. 저는 맨 처음에. 그래가지고 제 자기소개서 같은 거를 제가 PPT로 해가지고 한 10장을 만들어가지고 일단 제 전화번호부에 있는 알만한 사람들은 전부 다 일단은 뿌렸어요. 뿌리고 나서 뿌린다고 이 친구들이 뭐 다 봐주는 것도 아니죠. 봐주는 것도 아니어가지고 제가 일일이 다 이제 어떤 때는 한 사람하고 어떤 때는 그 그룹별로 해가지고 뭐 점심 약속 아니면 뭐 커피 약속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단 막 사람들을 많이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만나기 시작해서 야, 나 행정사가 됐다. 근데 나는 이러이런 업무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 주위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은 나한테 연락해. 내가 해결해 줄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영업 아닌 영업을 처음 어쩔 수 없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네트워킹밖에 없으니까 인맥 같은 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처음 시작했는데 저도 합격하고 나서 한 몇 개월 정보를 얻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 방황을 하다가 저도 5월 초에 우리가 보통 12월 달에 합격하고 뭐 그러죠. 그래서 5월 초에 이제 합동사무소에 들어갔고 열심히 한 15일 정도 발품팔이 하면서 하다가 5월 말에 드디어 아는 후배가 전화가 왔어요. 형, 산재 할 줄 알아? 산재 할 줄, 그래서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 산재 할 줄 알지. 일단은 대답을 하고 나서, 그러면 내 후배가 지금 베트남에 있는데 아마 내일 국제전화 올 거야. 그럼 그것 좀 상담 좀 잘해줘. 그래서, 알았어. 잘해줄게. 그럼 왔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근로기준법이라든지 그쪽은 조금 공부를 조금 했었어요. 알고 조금 있어가지고 대충 조금 감은 알고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막 이제 우리 아버지가요 뭐 베트남에서 뭐 공장장으로 계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져셔가지고 뭐 병원에 가셨는데 해가지고 뭐 이제 구구절절 막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뭐 산재 전문가분한테도 찾아뵙고 누구하고도 상담도 해봤는데 조금 그 승인받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해가지고 지금 그 사고가 난 이후부터 한 2년 정도 경과가 됐어요. 그 소멸시효가 3년이거든요. 경과가 됐다고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때 이제 전화는 이렇게 받으면서 전화기를 떼고 한숨을 쉬었죠. 과연 내가 이거를 할 수 있을까? 뭐 이제 그런 식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첫 번째 사건이니까 무조건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든지 이겨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진짜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막 대법원 판례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걸 막 다 제가 맞고 팠어요.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행정사분들께서 산재 업무를 거의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그거를 제가 만장일치로 승인을 받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전문가들이 야 그거 진짜 그거는 로또다. 로또고 보통 이제 업무 난이도로 봤을 때 상, 중, 하 뭐 그런 식으로 보통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이거 난이도는 최상위 레벨의 난이도인데 네가 그거를 해결을 했어?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때 조금 어떤 뿌듯함도 느꼈고 와 내가 첫 고객분한테 이러한 혜택을 드렸다. 내 능력을 가지고 이분들한테 그 한 분이지만 또 가족분들이 계실 거고 그래가지고 혜택을 드렸다 해서 어떤 그 짜릿함이라든지 어떤 뿌듯함 내가 행정사 길을 잘 선택을 했구나 좀 그런 느낌 같은 것도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산재 전문가야 하면서 막 이제 동네방네 떠벌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졸지에 그 산재 사건을 한 4-5건을 몇 달 사이에 해가지고 나는 산재를 전문으로 잡고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약간의 한계가 오더라고요. 이 하나만 가지고는 내 업을 하기가 조금 어렵다. 그래서 과거로 회상을 해보니까 내가 공정거래 관련해서 관심이 있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공정거래를 해야 되는데 주변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공정거래를 하시는 행정사님이 거의 없더라 이게요. 그리고 막 다 네트워킹을 동원해가지고 그 우리나라에서 공정거래를 제일 잘하시는 행정사분을 수소문해서 찾아냈어요. 그래가지고 다짜고짜 그분한테 제가 전화도 드리고 카톡도 보내드리면서 한번 뵙고 싶다.
그래가지고 찾아뵈서 진짜 그 당시에는 되게 열정이라고 해야 될까? 어떤 객기라고 해야 될까? 막 그냥 막 찾아간 거예요. 막 왜 그러냐면 다급하니까. 그렇게 찾아가서 이제 일을 사정 얘기하고 저 공정거래 배우고 싶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이 좋다. 그럼 같이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제가 공정거래 업무를 첫 스타트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하고 계시는 주 업무가 계시지만은 만약에 이제 공정거래 업무를 하시겠다. 그리고 내 적성에도 맞고 진짜 한번 이쪽에 내가 한번 전념을 한번 해보시겠다 그러면은 좀 열정을 가지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로는 뭐 이 정도로 제가 말씀드렸고요. 제 소개를 조금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이제 저는 이제 네이버에서 이병옥 행정사를 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 이행희 행정산책을 하시게 되면은 저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이제 12시간 강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2시간을 어떤 식으로 강의를 할 건지 먼저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공정거래 관련 업무가 조금 생소하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은 조금 아주 상세히 그렇게 말씀드린 걸 하고 공정거래 일반으로 해가지고 공정거래 시장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그리고 이 공정거래를 우리가 만약에 하게 된다면 장점은 뭐가 있을까, 또 단점은 뭐가 있을까, 뭐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과연 이 공정거래 업무를 우리가 어느 범위까지 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사 중에서 조금 가장 힘든 부분이 이게 대리권이 있느냐, 뭐 대행만 할 수 있느냐, 그것 가지고 많이 뭐 싸우고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고 뭐 법을 개정해야 된다느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이 업무 플로우는 다 똑같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뭐 출입국을 하든지 뭐 법인 설립을 하든지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공장 설립을 하든지 처음 시작하는 것은 다 영업부터 시작을 하죠. 영업을 시작을 한 다음에 그렇게 되면 뭐 전화 상담도 하고 내방도 할 수 있고 우리가 현장 가가지고 상담도 할 수 있고, 상담을 한 다음에 상담이 잘 이루어지게 되면은 계약을 하게 되죠. 계약을 하게 되면 다른 파트에서는 뭐 서류를 작성해가지고 뭐 출입국에다가 제출한다든지 하게 되는데 우리는 신청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이 이제 똑같이 서류 작성하는 건 똑같은데 신청서를 작성하냐, 뭐 다른 그쪽이 양식에 맞는 서류를 작성하나, 그 차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또 한 가지 특징은 뭐가 있냐면은 우리는 상대방이 있죠. 출입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출입국 그 사무소하고 이야기하면 되는 건데 우리는 적군이 한 명 따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너 법 위반했다라고 하면은 상대방이 나 법 위반 안 했다 하면서 반론을 제기해요. 그럼 반론서를 제출하거든요. 그러면 너 그거 반론서를 우리가 딱 보고 이 반론서 너 거짓말이야, 쉽게 얘기해서. 그럼 또 다른 의견을 제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치고받는 싸움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들이 조금 우리 업무의 특색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다른 데는 예를 들어서 인가해줘, 허가해줘 딱 해가지고 결론이 나잖아요. 허가, 불허가 나오는데 이건 조정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원사업자한테 너 법 이렇게 위반해가지고 나 손해가 10억을 봤어. 10억 줘.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상대방은 야 무슨 소리야, 너 이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잘못했어. 그래가지고 내가 보니까 너도 잘못한 거 있지만 나도 조금 잘못했지만 너는 이렇게 많이 잘못했잖아. 그러니까 이거 2억이면 될 것 같네. 그러면 자, 우리는 10억을 청구했어요. 얘는 2억만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조정을 해야 되겠죠. 조정을 하려면은 누가 더 논리정연하게, 누가 더 백데이터 근거를 가지고 싸우면은 근거가 명확하면은 10억 다 받아낼 수 있죠. 근데 그 근거가 부실하고 야 네가 돈 주기로 했잖아, 네가 뭐 하기로 했잖아, 그것도 서류도 없어요, 근거도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의 주장이 조금 약해지겠죠. 그러면 10억에서 8억이 되고 7억이 되고 5억이 되고 마지막 가서는 2억에서 조정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서로 간에 얼마나 논리적으로 싸우느냐, 얼마나 그거에 대한 근거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 조정의 결과는 판가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그 네 번째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 절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그 분쟁 조정 절차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보통 평균적으로 석 달이 걸린다고 하는데, 이 분쟁 조정 절차에 대해서 어떤 케이스는 보통
빠르면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6, 7개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왜 발생이 되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신청서를 작성을 할 때 육하 원칙에 의해서 얼마나 명확하게 적느냐, 그리고 그 원칙에 따라서 그 부가적인 서류들을 얼마나 적재적소에 잘 집어넣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쟁 조정 절차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5번째, 내용증명서 작성입니다. 그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내용증명서가 무슨 말이 필요하냐, 뭐 이게 필요하냐라고 하는데, 저는 이 내용증명서의 상당한 그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내용증명서는 그 최종적으로 우리가 의뢰를 받아 가지고 일을 스타트 한다고요. 스타트를 할 때 마지막으로 그 최후 통첩을 날리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 내용증명서만 보내고 일을 완결 지은 건도 몇 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증명서는 그 어떻게 보면 민법상 그 최고에 해당이 되죠. 최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한번 강력하게 펀치를 날리고 내가 요구한 사항을 조금 들어줘라. 그렇지 않으면은 나는 행정기관이라든지 다른 걸 총동원해서 당신과 그 대금을 받기 위해서 한번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증명, 이제 여기에 계신 행정사님들께서도 내용증명 많이 작성을 해보셨죠? 내용증명을 작성을 할 때 각자 그 폼들이 있을 겁니다. 폼들이 있는데 제가 작성한 포맷트라고, 여러분들이 작성한 포맷트라고 한번 비교도 해보시고 어느 부분이 조금 더 좋은 방법인지 한번 고민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내용증명을 작성한 제 내용증명이 뭐 정답이다 라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아, 이병국 행정사는 이런 식으로 내용증명을 작성하는구나.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아, 이러한 부분은 참 잘했네 라고 생각이 되시면은 그러한 부분을 발췌해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작성하시는 틀에서 보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 뜻에서 제가 이 내용증명에 대해서 제가 샘플을 보여드리고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불공정거래 해결 기관인데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뭡니까? 제 나름대로 이건 지리산입니다. 지리산. 여기가 천왕봉이고요. 1950m인가요? 여기가 예를 들어서 한 노고단이라고 생각하죠. 쉽게 얘기해서 노고단.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그 고객분들이 의뢰가 오시죠. 의뢰가 오시는데 각양각색의 그 상황에 따라서 각양각색의 고객분들이 오시게 돼요. 근데 무조건 내가 그 불공정거래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분쟁조정원이다, 공정위에 신고를 한다, 그것만 가지고 해가지고 여기로 가야 됩니다 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그 불공정거래 해결기관은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망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자, 7살 어린이가 천왕봉에 오르겠다고 왔습니다. 그리고 20살 청년이 천왕봉에 오르고 싶다고 합니다. 90살 노파가 천왕봉에 오르겠다고 합니다. 나는 내일 죽어도 좋으니까 천왕봉에 꼭 가고 싶다. 여러분들은 어몽석 대장입니다. 사락대장. 이런 분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7살은 7살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를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20살은 20살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해야 되겠고, 90살 노파에 대해서는 일단 안 하시면 안 되겠느냐라고 하시고, 나는 내일 죽어도 좋다, 하고 싶다 라고 하게 되면은 그에 대한 처방을 내려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그 불공정 해결 기관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한번 조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략적 차원에서.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개관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하도급법 주요 점검사항 검토 및 체크리스트입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은 이런 개관을 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도급법에 대한 내용을 좀 알아야 되죠. 그래서 하도급법에 있어서 주요 조문들을 한번 열거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고 고객이 어떻게 의뢰가 오면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어떤 걸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점검을 해보고요. 이 체크리스트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 법 위반이 되는 상황이 있을 때 각양각색의 경우에 이 조항을 적용을 한다, 그런 뜻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조금 예시를 들면서 이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데, 우리가 의뢰를 받게 돼가지고 일을 착수하게 되면은 이 체크리스트부터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 위반 사항을 모조리 다 긁어내야 되죠. 긁어내서 그 부분에서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체크리스트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책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